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꼭 필요한 기능이 키보드죠. 하지만 스마트폰 특성상 작은 화면에서 타이핑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키보드를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실행하고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창을 터치하시면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과 영어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죠. 혹시 설정 버튼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 우측 끝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설정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고대비 키보드라고 있죠.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키보드를 좀 더 눈에 띄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키패드에 검은 글자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키보드 샘플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4가지 종류 중에 원하는 키보드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대비 키보드라고 해서 배경은 검은색, 키들은 노란색으로 나와서 눈에 띄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 다음 검은색 키패드에 흰색 글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검은색 키패드에 노란 글자, 파란색 키패드에 흰색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눈에 잘 띄는 키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노란색 키패드에 검은 글자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는 글씨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라고 나오죠. 글자 크기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에 있는 키의 글자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선택하시고요. 지금 중간 사이즈죠. 플러스 누를게요. 그러면 더 커지죠. 마이너스 누르면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 정도로 나오지만 한글을 이용할 때는 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한글은 좀 더 커 보이죠. 본인에게 제일 맞는 키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제스처 및 피드백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라고 있죠. 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를 이용을 하면 커서 이동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타이핑을 할 경우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글씨를 잘못 입력했어요. 이럴 경우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에 터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짜증나요. 이럴 때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 여러 줄일 경우에는 위아래도 이동이 됩니다. 한 줄 더 만들어 볼까요? 한 줄 더 썼는데요. 스페이스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커서 이동 나왔죠? 그러면 위아래 좌우 원하는 대로 이 커서를 이동해서 편리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커서를 뒀죠? 손을 뗍니다. 그러면 커서는 깜빡이고요. 언제든지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다시 고쳐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일 때보다는 여러 줄이 있을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터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스페이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숫자 키를 보시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체크가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 자판이 있고요. 그 위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숫자 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숫자가 없어졌죠? 그리고 위쪽 줄에 있는 키에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숫자 키를 입력하는 방법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1이라고 나오고 쌍비읍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경우 터치한 손을 가져가서 원하는 곳에 놓고 손을 떼게 되면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에는 디귿 선택하고 기다리면 쌍디귿과 3이 나오죠. 손을 쌍디귿에 얹으면 쌍디귿이 입력되고요. 3에 얹으면 3이 입력됩니다.
자, 숫자를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숫자 키가 나와 있는 것보다는 느리겠지만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가 쿼티도 있고요. 그 다음 천지인도 있죠. 자, 쿼티는 컴퓨터 자판과 동일한 형태의 키보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천지인은 삼성에서 만든 한글 입력 방법이죠. 자, 천지인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의 키패드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쿼티 자판을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 키보드와 비슷한 그런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천지인이 아니고요. 쿼티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쿼티 키보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예전에는 천지인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쿼티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죠. 손이 좀 크거나 자꾸 두 개가 눌려서 불편하신 분은 천지인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쿼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숙한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다 보면 손가락 두 개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손이 닿지가 않아서 이렇게 기울여서 하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몇 번씩 떨어뜨리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사서 직접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봤는데요. 제일 간편하고 가성비 높은 게 이런 젤리 케이스죠. 그래서 요즘은 항상 이 젤리 케이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탄성도 있고 잘 휘어서 스마트폰을 씌울 때도 아주 간편하게 씌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젤리 케이스의 단점이 몇 번 쓰다 보면 케이스 색이 누렇게 바래지죠. 보통 2-3천 원짜리는 한 달만 써도 누렇게 바뀌는데요. 지금 이 젤리 케이스는 제가 한 3-4개월 정도 썼는데 전혀 색깔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이런 코너 부분이 많이 망가지죠. 코너로 떨어뜨리게 되면 땅에 부딪히면서 이 부분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젤리 케이스는 이 코너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키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전혀 스마트폰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약간의 엠보싱이 들어가서 이런 젤리 케이스를 씌우면 여기에 이렇게 습기가 차서 보기가 흉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젤리 케이스는 제가 써본 케이스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한 다음에 마음에 너무 들어서 식구들 스마트폰 케이스도 전부 이걸로 바꿔줬는데요. 젤리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이 불사신이라는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다른 젤리 케이스에 비해서는 약간은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판매 1, 2위를 하고 있죠. 예전 모델인 S10까지 전부 케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케이스를 바꿀 생각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상품평 중에는 제가 올린 평도 있어요. 근래에 사본 스마트폰 아이템 중에는 제일 추천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다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판을 보시면 스페이스 옆에 마침표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 문자들을 입력을 할 때 특수 문자 기호 버튼 누르시면 특수 문자가 나와서 거기서 특수 문자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영 상관없이 키보드 이용하는 도중에 마침표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태여 특수 문자 키를 누르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원하는 데 가져다 놓고 손을 놓게 되면 바로 특수 문자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스페이스바 좌측에 있는 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또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특수 문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입력이 있죠. 한자 입력 들어가시게 되면 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아래 보면 한자 키가 새로 생겼죠. 자,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편안한 안, 책상 안, 언덕 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려면 한자 키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나오는 키 중에 원하는 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톱니바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구 대체로 들어갑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가 있죠. 자, 한국어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안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추천 문구들이 나오죠. 안으로 시작하는 문구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습관을 스마트폰이 미리 파악을 해뒀다가 자주 쓰는 문구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문구 추천을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단축어인데요. 이 단축어는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단축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자, 플러스를 누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키보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다 보면 자주 쓰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면 전체 문구에 터치하시고 거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물음표까지 전부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가 나오기 위한 단축어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안자라고 쓸 수도 있고 안녕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 번 입력을 해야죠. 자, 그리고 안자라고만 쓰게 되면 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와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안심하셔도 됩니다도 똑같이 안으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단축어는 정식으로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음이나 모음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안녕이면 이응과 니은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한영키 누르시고요. 단축어에 이응과 니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자, 이제 이응과 니은만 입력하면 안녕하세요가 바로 들어가요.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응과 니은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터치하면 일일이 안녕하세요 물음표를 전체 입력할 필요 없이 두 번만 터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단축어를 하나만 입력하면 좀 더 빠르긴 하겠지만 중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2개 정도까지 이용을 하시면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일일이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단축어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키보드를 좀 더 편하게 보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타이핑하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갑자기 증명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즉석 사진 찾으러 다니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로 간단하게 증명사진 만드는 방법과 이미지로 된 문서에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셀카로 본인 얼굴을 찍어야 되겠죠. 자, 거치대가 있을 경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해 놓고 그 앞에서 본인 얼굴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카로 찍으시면 되겠죠. 자, 셀카로 찍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높이 들지 말고 정면에서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 얼굴을 찍은 사진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본인 얼굴을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운영자님이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이 본인 얼굴을 찍으실 때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찍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찍게 되겠죠. 자,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운영자님이 아무렇게나 찍은 사진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연 다음 해당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얀색 동그라미 원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피사체만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터치했던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복사하거나 공유하거나 스티커로 저장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죠. 자, 일단 이미지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로 저장이 됐죠.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로 한 장 저장이 됐어요. 자, 우리가 찍었던 사진은 이 사진이죠.
자, 하지만 이미지로 저장된 사진은 배경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서 배경을 없앤 상태가 되겠죠. 자, 원본 보기 누르시면 이게 원본이죠. 배경을 지운 사진은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증명사진은 배경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 이 사진을 약간 손을 봐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증명사진 크기에 맞도록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수정하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자르기 기능이 선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증명사진 사이즈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가로 세로 비율을 증명사진 비율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적당하게 증명사진 비율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얼굴을 좀 더 수정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필터 적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밝기나 컬러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밝기나 컬러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우측에서 밝기를 약간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이 좀 더 환해지겠죠. 자, 그 다음은 대비인데요. 대비는 밝은 데는 좀 더 밝고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해서 얼굴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죠. 자, 여기 있는 대비에서 약간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거 조정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막 과다하게 해주시는데요. 약간씩만 조절해서 사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채도로 들어갈게요. 채도는 원색을 조금 더 올려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배경을 없애게 되면 사진의 채도가 떨어지면서 얼굴이 약간 생동감이 없어집니다. 배경을 없앴을 경우에는 채도에서 약간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적용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약간 붉은기가 돌게끔 만들어주는 게 얼굴이 좀 더 생기 있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하단 메뉴에서 점 4개 있는 사각형 눌러줍니다. 얼굴을 리터칭 한다든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얼굴 리터칭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자, 이 부드럽게를 높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주름이라든지 잡티 같은 것들을 많이 없애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도 적당선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톤이죠. 자, 톤은 올리면 얼굴이 좀 더 환해지고요. 낮추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얼굴 톤은 좀 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연예인들 사진이 항상 잘 나오는 것 같은 이유는 항상 얼굴 톤을 올려주죠. 그래서 정면 사진 찍을 때 아래쪽에 반사판 같은 걸 두고 많이 찍죠. 이 얼굴 톤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톤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보이는 사진이 좋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를 누르시게 되면 턱선이라든지 그 다음 눈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해주게 되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증명사진에는 쓰지 않는 게 좋죠. 자, 요즘은 서류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에 보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SNS에 이용하실 때만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잡티 보정인데요. 자, 얼굴에 잡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정을 해주는 거죠.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하신 다음 손가락으로 없애고 싶은 잡티 부분을 없애주겠습니다. 자, 여기 코털 부분이 약간 삐져나왔죠? 자, 이런 거는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터치해서 이렇게 없애줄게요. 자, 수정이 됐네요. 자, 그 다음은 보기 흉한 잡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전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마에도 점이 있네요.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깔끔하게 없앨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없애줄까요? 자, 터치해서 없애주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얼굴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혹시 기존에 찍었던 사진을 이용을 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때 야간에 찍게 되면 후레쉬 같은 것들을 켜게 되면 눈에 불빛이 반사돼서 이상하게 나오죠. 자, 그렇게 눈에 불빛이 반사됐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정목 보정을 이용을 하시면
반사된 부분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모두 끝냈어요. 자, 만약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기 있는 언두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전 단계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저는 완료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전부 됐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해상도를 높일지 물어봅니다. 자, 되도록이면 해상도가 높아지는 게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지금 설명드린 이미지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상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전부 원 UI 6.0 이상인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합니다. 버전이 낮은 스마트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상도 개선합니다. 자, 그러면 해상도가 개선돼서 사진이 저장되게 되죠. 자, 원본 사진 볼게요. 자, 이렇고요. 지금 보정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얼굴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한 다음 이 끝난 사진을 이제 문서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문서가 이미지로 오는 경우도 많죠. PDF로 올 때도 있지만 이미지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PDF 문서에 이렇게 사진을 얹을 경우에는 갤러리에서는 할 수 없고요. 삼성 노트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미지로 온 사진의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문서를 이렇게 여신 다음 아래쪽에서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하단 메뉴에서 여기 있는 스티커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스티커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현재 스티커가 저는 없다고 나오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 이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갤러리 버튼 누르세요. 자, 그 다음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전부 뜨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금방 만든 증명사진 선택합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스티커 스타일 선택하라고 하죠. 윤곽선을 줄 수도 있고요. 컷아웃, 빈티지, 만화 여러 가지 있죠. 자, 저는 그냥 원본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올라왔네요. 이 이미지를 들고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빈 공간 터치할게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된 문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할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 사진 아무 것이나 이렇게 증명사진으로 만든 다음 문서 이미지를 열고 간단하게 증명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됐으면 상단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완성이 돼서 저장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으로 증명사진을 만들고 원하는 문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급하게 이용하실 경우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니게 되었죠.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은 정부24에서 패스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정부24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정부24 앱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라고 나옵니다. 정부24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정부24 앱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용하지 않으시던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회원 가입 해볼까요? 그 다음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실명 인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 주민번호 입력을 했어요. 실명 인증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류로 인증을 할 수 있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간편인증으로 인증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간편인증으로 들어오게 되면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죠. 카카오톡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하고 인증 요청하라고 나오죠.
자, 동의하고 인증 요청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합니다. 자, 지금은 네이버 인증서 발급하는 과정이에요. 자,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정부24에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 인증서가 있으시면 이 과정이 건너뛰게 되겠죠. 자, 네이버 인증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받아서 정부24에 다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네이버 인증서 계속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전체 동의하고요. 그 다음 이름과 통신사가 나오게 되죠. 자, 본인 통신사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인증번호가 스마트폰으로 오게 되죠. 자, 이 인증번호 그대로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하단에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1원이 입금이 되게 되고요. 그 1원이 입금될 때 메시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농협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좌번호 입력하고 하단에서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1원이 입금되게 되고 입금 내역에 숫자 4자리가 같이 오게 됩니다. 자, 지금 메시지로 들어왔죠? 자, 열어볼게요. 입금 메시지에 보시면 네이버라고 하고 뒤쪽에 번호가 4자리가 들어오죠? 자, 이 번호 4자리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라고 하죠? 비밀번호 6자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죠? 한 번 더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지문으로 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지문으로 하지 않고 번호로 할게요. 확인합니다. 발급이 완료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24로 바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정부24에 회원을 가입하기 위한 네이버 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앞서 입력한 비밀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 인증서가 완전히 완료됐고요. 바로 정부24로 넘어오면서 정부24에 회원 가입이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지금 네이버 인증서가 발급이 돼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인증 완료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인증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24로 들어온 거죠. 자, 지금 24로 회원 가입해서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24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이미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이용하실 경우 금융 인증서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인증서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과정이 건너뛰게 되겠죠.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인증서를 설치하는 과정 때문에 중간 부분이 길어졌는데요. 이미 네이버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이 전부 건너뛰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24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국민비서 국비라고 있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라고 있죠. 자, 이 확인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자, 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실제 여러분이 등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허술해지면 아무나 여러분 신분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차가 약간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전체 동의하고요.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통신사를 선택하고 동의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패스로 밖에는 인증이 안 됩니다. 지금 문자로 인증하기를 하고 싶어도 통신사를 선택하는 순간 문자 인증이 없어져 버려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패스 인증을 위해서 패스 인증 앱을 다시 설치해서 다시 한번 인증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거 없이 인증이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패스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통신사 선택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문자 인증이 없어져 버렸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 인증 앱을 한 번 더 설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동의하고요. 패스로 인증하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관 동의 완료해야 된다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패스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패스 인증번호 다시 넣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기본 입력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과 주민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발급 일자는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름과 주민번호, 발급 일자 어디 있는 거를 입력할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다시 생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비밀번호는 모바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 이용할 비밀번호가 되겠죠. 앞서의 비밀번호들은 간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정부24에 들어오기 위한 비밀번호, 패스 앱을 실행해서 내 스마트폰인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으실 경우에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면 되겠죠. 지문을 등록을 하시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지문만 입력하시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요 합니다. 자, 서비스 등록에 성공했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QR코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 가셨을 때도 이 모바일 주민증만 보여주시면 실물 주민증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일단 하나 만들어 두시면 따로 주민증을 챙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즘은 병원에 갔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증을 꼭 지참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 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실물 주민증을 대체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요즘 병원 갈 때 주민증 깜빡하고 가셔서 낭패 겪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해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의 필수 기기는 휴대폰과 컴퓨터인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하는 휴대폰과 컴퓨터 연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전부 있습니다. 설치된 앱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나오게 돼요. 휴대폰과 연결 선택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장치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 휴대폰과 연결을 이용하게 되면 전화 걸고 받기가 가능하고요. 메시지에서 대화를 휴대폰과 이어서 계속 할 수 있고 PC에서 모바일 알림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앱들을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 현재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하는 가장 진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폰도 연결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저는 안드로이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S24 울트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다른 장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QR코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비춰주면 여기에 주소가 나오죠. 주소 누릅니다. 그러면 모바일 장치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연결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PC에서는 본인의 모바일 장치인지 확인하라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에서 계속 누릅니다. 자, 코드 입력하라고 하죠. 지금 여기 PC에 있는 이 코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시고 코드 입력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B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고요. 윈도우에서 SMS 메시지 전송하고 보도록 허용하겠냐고 하죠. 허용합니다.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하겠습니다. 연락처 액세스 허용합니다. 통화 기록 액세스 허용하겠습니다. 알림도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허용을 하게 되면 장치 연결이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PC에서도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PC에서도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계속합니다. 휴대폰과 연결해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미리 선택해서 항목 설정을 도와준다고 하죠. 문자 메시지 보내기,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전부 여기서 설정해서 바로 해당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G 폴드 4라고 나와 있죠. 지금 제 스마트폰 기종이 폴드 4인데요. 연결된 상태가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앱으로 들어와 있죠. 자, 상단에 보시면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부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메시지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원하는 메시지를 상대편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ib교육.com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당연히 상대편에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이 전송이 되겠죠.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오게 되면 여기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상대편이 전송을 했는데요. 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PC에서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라고 나오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PC와 모바일 장치가 페어링이 되면서 컴퓨터에서 말하고 들을 수가 있죠. 페어링 시작합니다. 블루투스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치 확인이라고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연결 허용할지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윈도우와 연결이 휴대전화를 검색할지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장치 연결이라고 나오고요. 아래 핀과 일치하냐고 물어보죠. 자, 등록할지 물어보네요. 패스키가 나오죠. 자,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패스키가 나와야 되겠죠. 자, 등록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컴퓨터에서 통화하고 들을 수가 있죠.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 앱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연락처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IB라고 입력하면 ib교육.com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연락처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직접 입력해서 통화할 수도 있고 부재중 전화도 전부 연결할 수 있고요. 상대편에게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컴퓨터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싼 마이크 필요 없이 다이소 같은 곳에서 파는 3,000원, 5,000원짜리 마이크를 연결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컴퓨터에서는 지금 전화 왔다는 표시가 나오지 않는데요. 자, 스마트폰에서 통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되면서 모바일 장치에서 통화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때 PC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PC에서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PC로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PC에서 통화라고 나오죠? 자, PC에서 통화하다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송 누르시면 다시 휴대폰으로 통화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통화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컴퓨터하고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다시 휴대전화로 전송을 누른 다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PC로 통화할 때는 PC로 전송 눌러주시면 다시 컴퓨터에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는 통화 종료 눌러주시면 전화가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통화와 메시지를 컴퓨터와 스마트폰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특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 앱인데요. 자, 사진으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PC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꺼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라고 나오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길 수가 있죠. 복잡하게 케이블 연결하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내려받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PC로는 아직은 옮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옮기면 아직 복사는 안 되죠. 자, 이 기능은 앞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아직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바로 들고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앱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전부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앱들이 있겠죠. 자, 그런 앱들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모바일 팩스도 바로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팩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전화번호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모바일 팩스를 이용을 해서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실행을 하시면 모바일 팩스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이나 문서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신 이 모바일 팩스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만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송할 사진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 여기서 첨부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PC 화면에서 실행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비 기능도 전부 PC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OTT 서비스라든지 또는 TV를 보는 앱을 통해서 PC에서 TV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게임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노트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창을 열게 되면 자, 지금 연결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클릭하게 되면 휴대폰 화면 열기 기능이 실행되고 이렇게 미러링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상태는 PC에 맞게 다시 재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 있는 휴대폰을 누르게 되면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다시 뜨게 되죠. 미러링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PC에서 재생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면 휴대폰 모양이 보이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이 디바이스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 외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용하실 경우 새 디바이스 추가에 가셔서 앞서 연결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휴대폰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스마트폰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죠. 계정만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디바이스로 추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될 경우 여기에 선택됨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있는 디바이스는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인 휴대폰과 연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휴대폰과 연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편리한 연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동시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 챗 GPT-4.5가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챗 GPT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해졌죠. 첫 번째로는 이미지나 또는 파일들을 첨부를 해서 그 내용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과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전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과 입력창에 있는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를 첨부를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하와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올리고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클립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신 다음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 사진을 그대로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 그냥 얹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업로드 됐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원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 위치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해변을 촬영했다고 하죠.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나오게 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사진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실제 마우이 섬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은 하와이 섬에서 코코넛으로 만든 전통 공예품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요. 자, 이 이미지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코넛으로 만든 전통 공예품인데요.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코넛으로 만든 다양한 장식품을 보여준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도 나오고요. 용도까지 전부 보여주죠. 자, 이런 건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아무 설명 없이 사진만 한 장 올리게 되면 그 사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것은 이 사진에 있는 글자를 전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뱅크와 버드 피더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저축통이나 새 먹이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뱅크라고 나오죠. 버드 피더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 내용으로 유추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챗 GPT 정말 대단하죠. 자, 그 다음은 주변의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도 알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사진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길 양쪽에 다양한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고 보라색 꽃이 눈에 띄고 잔디나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는 산책로가 깨끗하고 관리가 됐다고 하네요. 자, 이런 산책로는 보통 도심의 공원, 식물원 또는 캠퍼스 내에서 볼 수 있다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한국의 도심공원이나 대학 캠퍼스 일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확하게 이 사진을 유출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도심에 있으니까 도심 근처 산책로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 이런 것까지 챗 GPT가 추론을 할 수 있을지 사진에 있는 4명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2명의 성인, 2명의 아이는 부모 자식 관계로 해석한다고 하죠. 부모가 사진 중앙에 아이들은 양쪽에 있다고 하고요. 강아지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구를 부모로 지목할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부모는 왼쪽에서 몇 번째와 몇 번째냐고 물었습니다. 자, 부모는 왼쪽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죠. 첫 번째가 남자, 세 번째는 여자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죠. 첫 번째 남자, 세 번째는 여자. 자, 부모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죠. 왼쪽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자녀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대략적인 관계까지 유추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인공지능 발전이 정말 대단하죠. 보통 이렇게 사진을 보고 유추하는 거는 사람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보고 대략적인 것을 전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도 전부 파악을 합니다.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전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사진에 있는 사물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답을 해주겠죠.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었죠. 하지만 그 경우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는 이 챗 GPT-4.5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놀라운 인공지능의 발전을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이트로 들어와야 되겠죠. 기존에는 openai.com이었는데 얼마 전에 chatgpt.com으로 주소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chatgpt.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저는 chatGPT-4.5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chatGPT-4.5, GPT-4, GPT 3.5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chatGPT-4나 3.5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chatGPT-5도 제공이 되는 대신에 기능의 제한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3시간에 10개 미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트래픽이 없을 경우에는 15개 정도의 질문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chatGPT-4나 chatGPT 3.5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인 chatGPT-4.5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플러스 멤버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멤버는 $20의 비용으로 다달이 결제가 되게 되죠. 하지만 그 비용 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서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구독 취소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꼭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창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예전에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경우에는 한국적인 이미지는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경복궁 이미지를 만들어줘 해봤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에 원이 가득 차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경복궁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예전에 이런 한국적인 이미지들은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2 또는 미드저니 같은 곳에서 만들어도 중국 같은 이미지가 나오지 이렇게 전통적인 한국 모습을 표현하지는 못했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죠. 이런 단청 같은 모습도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처마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으로 처마가 되어 있고요. 이런 잡상이라든지 기와 모습도 거의 완벽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이런 글씨 표현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은 경치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곧 휴가철일 텐데요. 휴가철에 맞는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해변에 야자수가 있고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뛰어노는 아이들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물이 나왔는데 너무 그림같이 나왔네요. 다르게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주고 사실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죠? 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직은 인공지능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 번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사람 숫자도 줄고 좀 더 아까보다는 사실적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계속 이미지가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기능들은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따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 챗 GPT-4.5로 넘어오면서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IB96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IT 교육 전문 회사인 ib96.com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줬네요. 상당히 잘 나왔죠? 자, 물론 글씨는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글씨 부분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문제없이 그대로 이용해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물론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수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걸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초원에서 도망가는 가젤과
먹이를 쫓는 사자를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려줬죠? 몇 달 전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대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완벽하죠. 가젤이나 사자 모습을 보셔도 전혀 위화감이 없고요. 흙이 튀는 모습까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죠. 그 다음은 챗 GPT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접근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미리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는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놨던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얼굴을 기울이고 있고 얼굴이 작게 나왔죠. 그리고 정면 이미지가 아니죠. 저는 정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챗 GPT에게 이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 이미지에서 얼굴을 정면으로 만들고 정사각형 이미지에 얼굴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왔네요. 자, 지금 이 이미지는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고 제가 올렸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얼굴이 다르다고 하고 내가 올린 이미지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약간 달라졌죠. 앞서 챗 GPT가 만든 이미지는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이 이미지의 얼굴은 입이 너무 크다고 했고요. 볼도 좀 더 통통하게 만들고 지금 이 이미지보다는 좀 더 어리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는 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연령대는 좀 더 어려졌고요. 볼도 좀 더 통통해졌고 입은 좀 더 작아졌죠. 여기서 다시 한번 명령을 했습니다. 자, 얼굴이 너무 길고 아직도 입이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앞서 제가 올린 이미지와 많이 유사해졌죠. 자, 그런데 아직도 턱 부분은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턱을 좀 더 짧게 만들고 볼을 좀 더 통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이런 이미지로 다시 바뀌었죠. 자, 점점 더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 이미지는 앞서 제가 올렸던 이미지와 최대한 근접하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한 번 더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을 좀 더 작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여기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챗 GPT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초기 이미지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완성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챗 GPT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 이미지가 있으면 좀 더 그 시간이 단축되고 좀 더 근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도 누구나 특별한 기술 없이 원하는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챗 GPT-4 옴니의 이미지 생성 기능 위주로 챗 GPT의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경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